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저 스테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방송에 큰 힘을 주시는 방법 다들 아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맞습니다. 잊지 말고 꼭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야심찬 기획이죠. 픽파마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와, 벌써 4번째네요. 네, 앞서 다뤘던 회사들처럼 이 노바티스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노바티스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또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건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 노바티스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새로운 길, 뉴 웨이즈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길이요? 네, 과연 그 이름처럼 정말 혁신적인 새로운 길을 잘 걸어왔는지 오늘 저희 이야기 따라오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먼저 노바티스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그 탄생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때는 1996년입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던 정말 거물 제약사 두 곳이죠. 시바 가이지하고 산도스가 손을 딱 잡고 합병을 합니다. 아, 이 두 회사가 합쳐진 거군요. 네, 그러면서 노바티스가 딱 등장했는데 당시로서는 이게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이었다고 해요. 와, 사상 최대요? 네, 정말 세계의 만남이었던 거죠. 뭐랄까 시작부터 스케일이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덩치만 키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회사의 핵심 가치로 혁신을 내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처음부터 아주 분명히 했거든요. 혁신. 사실 이 두 회사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8세기 염료 사업까지 연결된다고 하니 18세기요? 와. 네, 정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들이 만나서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겠다. 뭐 이런 포부였던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지 노바티스는 창립 초기부터 다른 무엇보다도 이 혁신 그리고 연구개발, 즉 R&D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합병하고 딱 10년 됐던 2006년에 당시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록적인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없다. 제약 부분이랑 R&D 혁신에 완전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아하, 역시 R&D가 핵심이었군요. 네, 이런 R&D 중심 문화가 오늘날의 노바티스를 만든 진짜 원동력이 된 셈이죠. 그 투자의 결실이 바로 초기에 막 쏟아져 나온 블록버스터 신약들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합병 바로 다음에 1997년에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 이게 미국 시장에 아주 성공적으로 진출했고요. 디오반. 네, 그 뒤를 이어서 백혈병 치료의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글리백, 네. 또 항암제, 조메타 같은 약들이 연달아서 성공을 거둔 거죠. 이러면서 회사가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 글리백은 정말 대단한 약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약효 자체도 혁신적이었지만 노바티스가 이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요? 네, 이 글리백이 꼭 필요한 전세계 환자들 무려 6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650만 명이요? 와. 이게 2005년 한 해에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돈이 무려 7억 달러예요.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천억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뭐랄까 단순히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혁신적인 약 개발뿐 아니라 그런 노력까지. 그런데 이렇게 빛나는 성공 뒤에는 또 그림자도 있었다고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초반 성장의 주역이었던 그 디오반 있잖아요. 네, 고혈압 치료제. 네, 이야기 나중에는 좀 심각한 윤리적,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시작을 알린 노바티스였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더 날렵하고 더 강력한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 구조를 바꾸는 길을 선택했죠. 계속 변신을 시도했군요. 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핵심 역량과 관련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순수 헬스케어 기업, 특히 그중에서도 혁신의약품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거였어요. 결단력이 있었네요. 행동도 빨랐나요? 네, 빨랐습니다. 합병 직후에 바로 농화학 사업 정리했고요. 2001년에는 기능성 식품이랑 영양식 사업부도 팔아버렸죠. 아, 과감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제약에 올인한다. 거의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당시 경영진이 그 사업부들 실적이 좀 만족스럽지 않네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와, 솔직한데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의 빅딜이 있었습니다. 빅딜이요? 어떤 건데요? 총 거래 규모가 무려 250억 달러. 25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옥 재편이었는데 이때의 핵심 키워드도 역시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선택과 집중.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영국의 또 다른 거대 제약사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로부터 항암제 사업부를 145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아, 항암제 부분을 강화했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노바티스가 항암제 분야에서 단숨에 강자로 떠올랐죠. 반대로 노바티스가 가지고 있던 백신 사업부, 이건 독감 백신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동물의약품 사업부는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주고받고 했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사는 일반의 약품, OTC라고 하죠. 이 사업부는 GSK랑 힘을 합쳐서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와, 정말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었겠어요. 주고, 받고, 합치고. 맞아요. 이 엄청난 규모의 재편을 통해서 노바티스는 크게 보면 혁신적인 전문의약품, 그리고 안과 질환 치료제, 알콘, 마지막으로 복제약 사업부인 산도스, 이렇게 세 개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딱 재탄생했습니다. 아, 세계의 기둥이군요. 네.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더 키워겠다. 이런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노바티스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2022년 8월 정말 중요한 결정, 어떻게 보면 노바티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 뭔가요? 바로 그 제네릭, 즉 복제약이랑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담당하던 산도스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세 개 축 중 하나. 네. 그 산도스를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분사시켜서 상장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산도스를요? 산도스라면 아까 노바티스를 처음 만들었던 두 회사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이름을 떼어낸다고요? 와, 이건 정말 보통 결정이 아니었겠는데요? 네, 정말 큰 결정이었죠. 노바티스의 뿌리이자 한 축이었던 산도스를 분리한다는 건 이제 노바티스는 뭐랄까? 위험 부담은 크지만 성공했을 때 얻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바로 혁신 신약 개발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아, 올인 선언이군요. 그렇죠. 주주들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당연히 있었고요. 이제 노바티스는 오롯이 혁신 신약 개발에만 집중하고 산도스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강자로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 거죠. 산도스도 그럼 독립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산도스도 이미 15개가 넘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독립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노바티스는 어떤 분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건가요? 산도스가 빠져나간 자리를 뭘로 채우는 거죠? 노바티스는 앞으로 5가지 핵심 치료 영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면역학, 신경과학, 그리고 항암 분야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아, 핵심 분야들이네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미래를 책임질 3가지 첨단 기술 플랫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 플랫폼이요? 네, 바로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RLT, xRNA, 유전자 침묵 치료제, 그리고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이 3가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첨단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렇죠. 이 3가지 기술이 앞으로 노바티스의 성장을 이끌 핵심 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3가지 첨단 기술 플랫폼, 이게 정말 노바티스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바티스는 제약회사는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런 아주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 중심?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매년 벌어들이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
R&D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20%요? 와. 네.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총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60조 7천억 원 정도였는데 연구개발에만 무려 11조 5천억 원이 없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11조 5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네요. 그렇죠. 정말 기술에 대한 집념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럼 그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 플랫폼들 하나씩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RLT 이건 뭔가요? RLT. 이건 아주 똑똑한 미사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똑똑한 미사일이요? 네.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표적에만 딱 달라붙는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수를 붙여서 몸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 똑똑한 미사일이 다른 정상세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서 방사선으로 공격하는 거죠. 우와, 정말 정밀 타격이네요. 네. 차세대 정밀 항암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이 분야에서 이미 플루빅토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플루빅토. 네. 이게 2025년 3분기에만 이 약 하나로 5억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나 늘어난 수치라는 거예요. 46% 성장. 엄청나네요. 네,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RLT 분야에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레이시오라는 바이오텍이랑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협력 계약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미사일이라니 정말 영화 같은 기술인데요. 그럼 다음은 엑스RNA. 이건 유전자 침묵 치료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엑스RNA 기술은요, 우리 몸속에서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 유전자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말 그대로 침묵시키는 기술이에요.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유전자의 스위치를 끈다고요? 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약으로는 좀 손쓰기 어려웠던 그런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와, 이것도 정말 획기적인데요. 그렇죠. 노바티스의 대표적인 엑스RNA 치료제는 렉비오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데요. 이것도 2025년 3분기에 3억 8천만 달러 매출을 올리면서 56%라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렉비오도 56% 정장. 네, 특히 이 약은 1년에 딱 2번만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는 그 편리함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이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는 어떤 건가요? 이 분야는 이미 꽤 유명해진 약이 하나 있죠. 바로 졸겐스마라는 약인데요. 졸겐스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는 아기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단 한 번의 주사 투여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획기적인 약이지만 하지만 뭔가 있군요. 네, 한 번 맞는데 드는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해서 이게 초고가 약이라는 논란도 좀 있었죠. 수십억 원, 네, 논란이 될 만하네요. 어쨌든 노바티스는 이렇게 기존에 잘 팔리는 블록버스터 약들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RLT나 엑스RNA 같은 첨단 기술 플랫폼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위 투트랙, 듀얼 트랙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양손 전략이군요. 네, 특히 이런 첨단 기술 기반의 신약들은 개발은 정말 어렵지만 한번 성공하면 특허 기간도 길어서 오랫동안 아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이렇게 혁신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인지 노바티스의 재무 성과는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네, 궁금하네요. 매출은 약 20조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6조 5천억 원으로 무려 24%나 늘었습니다. 와,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네요. 그렇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인데요. 무려 39.3%에 달합니다. 39.3%요? 거의 40%? 네, 1,000원어치를 팔면 거의 400원이 남는다는 뜻이니까 와,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순이익 역시 약 5조 3천억 원으로 23% 증가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실적이네요. 매출도 늘었는데 이익은 더 크게 늘었다니 정말 알짜배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런 성장의 비결은 역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그러니까 잘 나가는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노바티스의 현재 제품 포트폴리오를 딱 들여다보면 그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먼저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신약들의 활약이 정말 눈부십니다. 오, 어떤 약들이죠?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샘블릭스는 성장률이 무려 97%. 97%요? 거의 2배네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팔렸다는 거고요.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는 69%,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캐심프타는 46%,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암 치료제 플로빅토도 46%, 콜레스테롤 치료제 렉비오는 56% 성장했습니다. 와, 성장률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50%, 60% 성장은 기본이고 거의 100% 성장하는 약도 있다니. 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이건 소위 특허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네, 특허 절벽. 제약회사의 숙명이죠. 네, 이 특허 절벽의 충격을 새로운 약들이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막대한 R&D 투자가 드디어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R&D의 힘이군요. 네, 다만 키스칼리, 플루빅토, 샘블릭스처럼 현재 성장을 이끌고 있는 약들이 대부분 항암제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건 2014년에 GSK로부터 항암제 사업부를 사들인 결과이기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오래된 약들은 역시 특허만료의 압박을 받고 있겠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예를 들어 한때 노바티스의 간판 제품 중 하나였던 신보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여전히 분기 매출이 18억 7,700만 달러로 크긴 합니다만 성장률은 1% 감소했어요. 아, 꺾이기 시작했군요. 네,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되고 복제약이 나오기 시작한 영향이죠. 건선치료제 코센틱스는 성장률이 0%로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정체네요. 그리고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나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같은 약들은 매출이 각각 47%, 40%나 급감했습니다. 와,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약회사에게는 끊임없이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그 속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바로 뒤처지는 정말 살벌한 경쟁의 세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노바티스의 혁신적인 기술과 그 눈부신 성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노바티스가 걸어온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까 디오반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고요. 네. 이런 빛나는 성과 이면에는 좀 안타깝게도 여러 차례 윤리적인 논란들이 따라다녔어요. 특히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한 좀 공격적인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불거지곤 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일본에서의 그 디오반 사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앞서 노바티스 초반 성장을 이끌었던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한데 노바티스 소속의 연구원이 의사들이 주도하는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데이터를 조작했다고요? 네, 그래서 디오반이 다른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논문을 발표하고 이걸 또 홍보에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직원이 기소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실제로 데이터 조작이 의도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군요.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좀 의아하죠? 네, 의도적인 조작인데 무죄요? 왜죠? 그 이유가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제품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과대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법 해석 때문이었어요. 아, 법 해석이 그렇게 나왔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사건으로 노바티스가 발표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기업 윤리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면서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불법 리베이트 문제,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에게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어요. 미국에서는 특정 약들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 대형 약국 체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5년에 미국 법무부랑 합의를 봤는데요. 합의금이 얼마였나요? 무려 3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5천억 원이요? 와. 네, 관련된 다른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 노바티스 역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의사들에게 학술 행사나 강연회 이런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제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수십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그건 어떻게 됐나요?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4천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 기술로 말한다는 노바티스의 이상적인 철학이랑 또 막대한 R&D 비용을 회수하고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비즈니스 압박 사이에서 뭔가 좀 긴장 관계나 딜레마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지속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윤리 경영에 대한 노력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노바티스가 한 모든 활동을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요. 이런 문제점들과는 별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는 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맞아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 PAP.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네, 아까 650만 명 지원했다고. 네, 단순히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약이 정말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2005년 한 해에만 7억 달러를 투입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650만 명의 환자를 도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글리백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70개국 1만 5천 명 이상의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와, 정말 큰 기여를 했네요. 그리고 공중보건 분야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말라리아 치료제 코아템. 코아템. 네,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이 약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박수받을 만한 활동이죠. 그렇죠.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 거네요. 네. 최근에는 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개발 연구에 다른 회사들과 협력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의학회에 5억 8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슬슬 노바티스라는 기업의 핵심 DNA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노바티스라는 회사를 쭉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DNA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역시 흔들림 없는 기술 중심의 R&D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R&D의 진심인 회사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회사 내에서는 야, 새로 개발한 제품 광고할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R&D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고 하죠. 와, 대단한데요. 실제로 2008년에 금융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R&D 비용을 줄였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노바티스는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역주행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매출의 20%라는 정말 엄청난 비율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니 이 R&D 중심 철학이야말로 노바티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R&D가 곧 노바티스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노바티스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산도스를 분사시키면서 선택한 그 혁신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신, 그리고 앞서 자세히 살펴봤던 RLT나 xRNA 같은 첨단 기술 플랫폼들, 이걸 얼마나 성공적으로 상업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도 이제 꽤 명확해 보이네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스페셜티 의약품 비중을 계속 늘리고 또 특허 기간이 길어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혁신 신약들 중심으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현재 노바티스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항암 및 혈액질환 분야의 신약 후보 물질들, 즉 파이프라인, 그리고 다른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R&D 효율성, 또 탄탄한 재무구조,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영업 및 마케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노바티스가 가진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강점이 많은 회사네요. 결국 앞으로의 성공은 속도와 균형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도와 균형이요. 네. 혁신적인 기술과 신약을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느냐 하는 속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그런 논란들을 반복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그 균형,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잡아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속도와 균형,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는 1996년 스위스의 두 거대 제약사의 합병으로 탄생해서 정말 끊임없는 혁신과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순수 혁신의약품 기업으로 거듭난 노바티스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매출의 20%를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그 확고한 기술 중심 철학, 그리고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RLT나 xRNA 같은 첨단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덕분에 특허 만료라는 제약업계의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에서의 디오반 데이터 조작 논란이나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던 불법 리베이트 문제처럼 그 빛나는 혁신의 역사 뒤에 가려진 어두운 윤리적인 그림자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네. 결국 노바티스가 새로운 길이라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업화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또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럼요.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윤리적인 문제와 충돌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혁신과 이익 추구 그리고 윤리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잠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덱스터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